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73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야 뭐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고양이 보고 아, 뭐 그랬습니다. 늦었지만 네. 사실 저번 주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숙연해져 갑자기. 문쌤님 그러면 그때 고양이 알레르기는 좀 어떠세요? 이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약을 끊었는데 이제 조금 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계속 기침하고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약 안 드셔도 될 정도면 정말 많이 좋네요. 네네네. 다행이시다. 대신에 좀 얼굴이 좀 지금도 그런데 약간 붉어지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왜 그러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호르몬 때문 아니야 혹시? 요즘 벌써? 자꾸 갱년기라고 막 눈물 흘린다고 갱년기라고 놀려가지고 아주 속상합니다. 아니 그 화장할 때 여기 볼 이렇게 하는 거 볼터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화장법이 있잖아요. 네네. 무슨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여러 화장품 그 볼터치 중에서 스타일이 많은데 그때그때 유행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일본에서 해갖고 우리나라도 살짝 유행했던 게 그 숙취 볼터치가 유행을 해서 그건 또 뭔가요?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빨개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유행하고 하여튼 뭐 유행이 있어요. 네. 네, 약간 볼빨간 어떤 약간 그런 홍시 그 자두 이렇게 약간 그런 스타일로 약간 좀 뽀얗게. 저희는 오랜만에 문쌤님을 모셨어요. 문쌤님의 얘기가 길기 때문에 문쌤님 항상 죄송합니다. 아니요. 문쌤님의 앞에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오늘도 하는 거를 걸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또 앞에 요약을 해주신다고. 근데 지금 우리 이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반드시 다른 방송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네. 마르크 쓰고 내가 모아서 들어야지 하니까 이미 이 얘기를 못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송 때 이 얘기를 꼭 다시 하는 걸로. 저는 오늘도 약간 죄인의 심정으로 왜요? 제가 한수성님 방송이나 이런 거 방송을 들어봤는데 네.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앞에 계신 두 분이 사실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데 없어. 제가 워낙 막 진도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 못 하시는 뭐 거 알아야 아닌가. 말도 하지. 약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지금 바로 이렇게 진행하면 또 문쌤님 방금 이런 말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안 돼요. 지금 못 들어가요. 왜요? 여러분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계좌주 이동규로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아니라 저희의 메디치 가문이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크고 작은 메디치 가문 저희가 메디치 가면 환영합니다. 끝이 안 좋은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희의 로스차일드. 뭐 맹상군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좋네요. 현대까지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되실 유태인 여러분. 저희 아날람에게 얼마 전에 이동욱은 토크 가고 싶어 거기서 이동욱 씨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저쪽 맞아요,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내가 나왔다고요? 북방 사람으로 나왔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북방은 어느 북방까지? 저기 시베리아 쪽까지. 시베리아 아주 쪽. 그냥. 약간 어쩐지 그러니까 우리 계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황신혜 씨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나랑 같은 한국인이냐. 몽골리안이냐 저기 분명히 섞였다 코카서스 그치. 뭐가 섞였다 이건데 뭐 한국의 1% 정도만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1%가 연예인이 되는군요. 맞죠. 그런가 봐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얘기네요. 야 몽골리안들이 더러운 유전자부터 다르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웃긴 게 그럼 몽골리안들끼리 어울렁덜렁 살면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만 연예인으로 뽑아서 우가 우샤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어쩔 수 없지 뭘 어떻게. 좋잖아 이쁜 거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쁘다라고 느끼는 걸 보면 확실히 예쁘고 이게 잘생긴 거 보고 좋잖아. 백인 중심주의라는 건 약간 뇌과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일인 것 같아. 급히 없었으면 우리 다 우리 같이 생긴 사람 봤다는 얘기잖아 지금. 감사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피가 섞였을 때 외부에 전혀 뜬금없는 사람 피가 섞인 집안도 있으니까 제가 유태인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 네. 네. 유태인 여러분,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도와 거제도와 경상도의 각 국지에 계신 유태인 여러분 저희를 후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모두 충청도도 모두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사는데 감자를 좋아하지만 아일랜드인이신 분 저희 인종 차별 아닙니까? 저희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귤국에 계신 분도
오렌지를 좋아하지만 얼굴 피부가 까무잡잡한 아유타국 여러분들도 저희를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다민족의 저 나라. 멀리 말리 타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도 네 많은 손길 감사합니다. 팍스 코리아나 응원합니다. 아날람으로 팍스 코리아나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좋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혁명의 방법을 우리가 다룰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끝냈어야 되는데 10회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마 다음 회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내용 자체는 우리 지금 현실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혁명을 가로막는 어떤 요인들 5개,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까지 합치면 이제 6개죠. 그 6개를 살펴봤는데 이제 소경영과 대경영 간의 순환관계, 이거 저희 그림으로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약간 한번 네 보내주세요. 제가 한시성님 방송 그 네. 이미지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거 없으면 이해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 좀 어렵더라고요. 프로이트 때도 빙하로 한 거 네, 올렸었고. 네, 저도 한번 이미지를 아 올립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경영에서 대경영으로 가는 그 순환 관계가 어떤 자본제 사회의 어떤 기반이라고 한다면 소경영과 대경영 각각의, 그리고 이제 소경영과 대경영 간의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5개의 갈등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본제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그 근저가 이제 사실은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라는 어떤 사회적 생산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그 5개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노동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 공동체 내부에서의 대립,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프롤레타리아트 외에, 그 외에 이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급들 간의 어떤 대립, 그리고 이제 산업의 어떤 지역적 편제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도농 갈등, 그리고 그것의 확장으로서 어떤 주변부와 중심부 간의 어떤 갈등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길게 다룬 민족 문제죠. 네. 근데 민족국가 내외에서 나타나는 어떤 민족들 간의 대립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묶는 이제 사회적 생산이 있는데 이제 뒤에 내용을 좀 얘기하지만 여태까지 사실 국내적인 갈등 관계의 축을 봤다면 네.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사회적 생산을 매개로 해서 외부로 나가는 거죠. 글로벌해지나요? 그렇죠. 글로벌해지는 거죠. 발음이 아주 이제 이 갈등축들을 좀 달리 표현하자면 이제 사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 한 인간이라고 해도 좋고 소경영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사람이 이제 대경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재생산 과정에서 순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경험들의 성격을 결정짓는 그런 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대 사회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만의 정체성으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정체성들을 갖게 돼. 왜냐하면 갈등축이나 경험축들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다양한 갈등축들, 그것도 근대 사회 내재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갈등축들의 어떤 교접이랄까요? 그런 것들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 웃으시죠? 아니에요. 저만 더러운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겠어. 저만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교접이라는 것에서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느낌이 죄송합니다. 오네요. 예. 계속 선생님 계속 수업하세요. 갑자기 아찔하네요. 그 방송이 저번, 마르크스에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저번 방송으로 이어갈까요? 죽은 소경영 모 만지기로. 네. 이 방송 힘드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갈등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혁명이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융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페르소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페르소나 사이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적으로는 이제 그 페르소나가 사실은 현실의 반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또 융 어렵습니다. 저도 융이 배신자인 줄 알았다가 지난 방송을 듣고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안타까운 사람이 돼. 네네.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계속 진행하자면 이제 이 갈등축들을 뚫고 들어가야 사실은 근대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전복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근대 사회를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난한 오늘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적을 알아야 그렇죠. 똑바로 싸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혁명론까지 습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근대 사회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법론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수정주의, 뭐 레닌, 스탈린 혹은 모택동, 요즘에 모택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마오. 마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발음을 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 요즘은 이렇게 원래 마오쩌둥을 모택동을 그 한자를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원래 본어 발음으로 그렇죠. 읽어주는 많이 게 해요. 대세니까 예, 맞아요. 이제 아밀라제 안 한다면서요. 그래요? 네. 아밀라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대로 읽으면 제가 까먹었는데 요즘은 아밀라제로 안 배운대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갑자기 개 이게 통했어 지금. 아, 이 나이 들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바뀐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아, 마오쩌둥이라고 이제 부르는 대로 읽어주니까. 하지만 또 저는 같이 모택동이 불러가니까.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도 아밀라하지를 거기까지 이상은 아니, 못 외워. 아니 받침이 딱 붙어 있는 이름 3개 석자로 발음되는 거 있잖아요. 대음절이 우리도 이게- 아날람으로 지은 게 탁 이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모택동, 시진핑 이런 거. 시진핑 그러고 보니 원어네. 아, 그러고 보니- 장계석, 그렇죠. 뭐. 장계석 그렇죠. 손문 뭐 손문. 그런 게 있죠. 아무튼 박정희. 왜냐면 다카키 마사. 그게 원어인가요? 원래 원어로 하려면 야, 이거 보수분들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누가 욕했어. 원어로 하자고 해서 그럼 이름만 다카키. 불러도 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볼드모트처럼.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안 하게 하려고 4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진짜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어떤 모택동주의라든지 일본 마르크스주의 혹은 뭐 한국의 진보사상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서 변형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변형되게 되는 그 사고 체계 원형,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습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약간 좀 제가 방법론적으로 특이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오늘 혁명론까지 완성을 하면. 그러니까 혁명을 가로막는 6가지 요인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근대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방패란 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근대 사회가 자기가 붕괴되지 않도록 그렇죠. 자기 스스로 쉴드 치는 그렇죠. 것들이라는 그렇죠. 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방패를 뚫을 창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것이지만 이 스토리는 창이 부러지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다 알고 있죠. 네. 창은 이미 부러졌습니다. 음.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에게도 나름대로 창 나름대로의 노래가 있다는 거죠.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 다시 창을 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창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또 마르크스적 빌런인 신지 아버지가 소환되면서 거기에도 그 창이 나옵니다. 롱기누스의 아, 그러네요. 창. 롱기누스의 창. 롱기누스의 창. 그렇네요. 성인을 죽인 그 창인가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한번,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 우리 거기에다가 폴포트의 대학살에 네. 대해서 네.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냐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한번 깔아놓고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시아 사회주의들이 사실은 그 모택동부터 그러니까 레닌이 사실 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택동부터 나타나는 아시아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체파 같은 거죠. 주체 사상 사는 분들이 굉장히 의지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객관적인 현실이 사회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사회주의를 해야 되는데 물적 조건은 하나도 없어. 난 농민밖에 그러니까 인간 노동력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간 노동력이 모든 걸 창출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증식력과 함께. 그렇죠. 예, 증식이라고 하니까 좀 책임 같잖아요. 정신력. 예, 정신력.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아시아 sa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잘 안 굴러가면은 관료층이나 지식인 계층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얘네가 빼돌려서 그렇다는 식으로 대중동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대중동원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자본을 축적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아시아 사회주의가. 네네네. 근데 굉장히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 사회의 특질 같이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위한 민족주의에서 네. 민족주의를 위한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동원할 때 사회주의적 어투를 써가지고 그 중간 계층들을 공격을 함으로써 계속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계속 적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체제 유지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아니, 지금도 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자제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되게 옛날 거부터 생각해서 여기에 오기 전에 지하철에서 페이스북을 보면서 본 것까지 바로 몇 초 전에 일어난 일까지 다 지금 해당하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아니라 아시아적 특질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아시아적 특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후진국의 특질인 거죠. 물적 기반이 없는 후진국이,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부분을 좀 이따 1848년 혁명 다루면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유럽적인 근대가 아닌, 그러니까 근대성이라는 걸 우회해서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근대성, 네.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근데 난 서구처럼 하기 싫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대안을 삼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나타난 게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매개로 해서 노동력의 그 집약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걸 우회해서 근대성을 달성하는 이 과정을 이제 현실 사회주의들이 하는데 당연하게도 그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대중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화대혁명 같은 거죠. 중국의 네. 문화대혁명 같은 게 모택동이 통제를 못해요. 실제로는 통제를 못해 나중에 군으로 진압을 하거든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 대중운동의 어떤 폭력성이랄까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그거에 반작용하는 지도부의 또 폭력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 사실 그런 대학살들이 터지는 거거든요. 폴포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그냥 사회주의는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죠. 반의 반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후진국들의 조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후진국들의 적합한 형태로 마르크스주의가 변형되어가는 과정 이걸 이해를 해야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쵸. 맨날 말하는 맥락을 알아야 하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방송하는 이유랑도 좀 상통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폴포트를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죽은 학살의 해골 무더기 그건 결과고 의도가 있고 의도가 근데 결과로 어떻게 수렴되는가의 과정이 지역마다 조금 편차가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 이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 그럼 서양은 안 그런가? 거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도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제가 현실 사회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미리 네. 깔아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다 깔 수는 없고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네. 네. 제가 깔아놓는 걸로 하겠지만 어쨌든 서구 사회도 뭐 그러니까 나치즘 같은 것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학살이나 이런 것도 그런 식의 어떤 후진국의 그 해방을 위한 동원이 이제 동원이 목적이 되는 거죠. 수단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대학살들, 전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 예 그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관료를 중간 집단을 공격해서 공격하는 그거. 그것이 서구에는 그런 방향이 아닌데 이런 특질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제가 본 예를 들어 중국 사극이나 무슨 일본 옛날 사무라이 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확실히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많이 봤고 근데 서양에서는 조금 덜하죠. 예 그런 걸 본 적은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는 좀 봉건제와 중앙 집권 체제가 확실히 확고했던 나라들의 차이일까요? 그렇죠. 그런 차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차차 네.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사회주의를 알면은 체계를 좀 알면 우리가 좀 그거를 인문학적으로라고 표현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맥락으로 끌고 들어오자면 대중한테 어디까지 권력을 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완전히 줬더니 이건 뭐 거의 폭동 수준을 넘어서 체제 자체가 붕괴할 그런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디까지 정치가 줄 수가 있느냐, 대중에게 주어야 하느냐. 주어야 하느냐, 혹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레닌도 그렇고 모든 혁명 운동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정치 운동도 그래요. 그러니까 레닌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인민들한테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권리를 줘야 되는데 자유를 줬을 때 우리를 선택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정치 권력, 특히나 진보를 지향하는 혁명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살. 그렇죠. 학살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레닌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국가의 강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던 우리가 6개나 얘기인데 러시아는 이 6가지 축에 딱 맞거든요. 그런 갈등 축들이 있을 때 이 갈등 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거에 의존해서 혁명을 이뤄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기가 몰아냈던 사람들하고 자기가 똑같은 위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스탈린주의나 레닌주의로 이어지는 거죠. 이 비슷한 그걸로 왜 어머니들이 네. 너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이러잖아. 그기처럼 너 꼭 너 같은 대통령 돼서 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 네, 근데 참 러시아는 좋네요. 그런 의미. 시베리아나 사할린이 거의 그냥 자연 냉장고 상태로 야, 너 기차 타고 저기 가 그러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지만 죽으라고 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러니까요. 러시아는 그런 의미로 치울 때가 적당하잖아요. 그런가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면 아니 왜냐면 이게 일단 이런 말하면 참 사람을 좀 근데 눈에서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예를 들어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부대껴 사니까 사람을 저기 이렇게 교도소를 짓는데 예를 들어 서울이 경기도 2,500만이 사는데 2,000만이 사는데 안양교도소 이래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 워낙 넓으니까 동토 이 극동에 거기다 이제 사할린 이런 데다 갖다 버리면 사실 갖다 버려. 왜냐면 그 진짜로 나 모스크바가 거의 저쪽이잖아요. 서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가 그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리적인 그 간극이 거의 SF 수준이에요. 진짜 아득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대표님 말씀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왜 집 청소 정말 청소 싫은데 왜 대충 해갖고는 이거를 모았잖아요. 먼지를 모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 장판 밑에 넣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의 시베리아가 그런 지금 장판 아래를 담당하고 있는 근데 그 느낌이에요. 장판 아래가 진짜 멀리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음. 그렇게 먼 거 좋긴 한데 그만큼 탈출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트로츠키나 이런 사람들이 유한 거 다 바로 탈출하거든요. 맞아요. 얘기 많잖아요. 그 당시에 시베리아로 수용됐던 사람들 몇 번을 탈출하고 네, 몇 번 맞아요. 동안 탈출하고 뭐 작가들도 많고. 근데 그런 쪽 관리는 한국인이 잘하는데. 예. 우리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좀 네. 악착같이. 뭔가 그 악착같이 그러니까 그 매뉴얼은 일본인이 잘 만들어줄 것 같고 그걸 실행해서 악착같이 하는 건 한국인이 되게 잘하고 잘 드는 칼이구나 우리가. 잘 드는 칼. 중국인은 더 이상 말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창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가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능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를 못 뚫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기 유지를 위한 어떤 운동 과정들을 마르크스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작게 얘기하면 그냥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지금의 2020년의 서울을 사람들 앞에서 혁명을 한다라는 게 뭔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고 전철을 피곤하게 타고 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니까 혁명을 해야 된다고 해도 이런 이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와닿지 않는 것. 그렇죠. 저번에 대표님도 털썩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 그 아, 털썩. 낯빛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항상성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메인 스토리는 사실은 앞으로도 다룰 사회들의 메인 스토리는 그러한 사회의 항상성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창이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의 사고 체계가 변형되어 가는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왔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혁명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어떤 맥락에서 그들의 혁명관을 키워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나 1848년 세계 동시혁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세계 동시혁명이라는 걸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월러스틴 때문인데 월러스틴이 이제 1968년 68혁명이라 그러죠. 네. 그거를 이제 제2의 1848년 혁명, 세계 동시혁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월러스틴이 그 세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뭐 웅대하게 그쵸. 만들고 싶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1848년 혁명과 1871년의 파리코민, 네. 프랑스 파리코민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네. 그 혁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두 혁명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정주의를 다루기 전에 세계사의 흐름을 한번 짚을 거예요. 네. 제가 일부러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 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무튼 그때 좀 다룰 건데 좀 깊게 다루든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혁명론의 어떤 재료를 제공해준 그런 사건들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요 두 가지가. 예.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 뒤에 또 설명할 거니까요. 네네. 네네. 그래도 혹시나 약간 미심쩍으신 분들은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말고는 안 가르쳐 주니까 네. 그 뒤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이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폴레옹이 반동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프랑스는 그러저러 살고 있는데 러시아 저쪽에서 혁명하고 나치가 쳐들어와서 프랑스 애들이 이겨냈다라는 약간 그런 프랑스에 대한 환상과 이런 게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갖고 있었던 그 빨간색 생각이 빨간 맛이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퍼진 게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땐 그 사이에 복잡하다는 작은 사건들 뭐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소요사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계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블랭크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시는 겁니다. 네. 좋은 선택. 파리코민까지도 잘 이렇게 못 들어보신 분도 많고 그럼요. 1848년 혁명이란 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혁명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상이 일반 시민에게
조금씩 퍼져나가게 된 계기와 그런 걸 만들어주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혹시나 또 한번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네. 요약 타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라는 게 뭐로 구성되어 있죠? 생산력, 사회상태, 의식. 다시 말해서 생산력과 분업관계. 분업관계 이제 시민사회죠. 네.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이것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 토대인 하부구조라는 거죠. 네. 이제 그 하부구조 위에는 근대국가라는 상부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서 가지고 이제 사회 구성체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를 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정근대 사회에서는 신분제와 같은 형태로 굉장히 어떤 직접적인 폭력이 강제한 거죠. 강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걸 구현했다면 근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갖고 있는 유통망 그리고 다른 생산 관계를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사회 관계들이 이제 포섭이 되기 때문에 근대 국가는 물론 폭력의 독점체로서 궁극적으로는 이 근대 국가가 갖고 있는 폭력에 의존하게 되지만 이제 그것의 구현 방법은 정근대와 달리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주는 그런 포섭 능력의 기초에서 이제 사회의 통일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래 다뤘던 민족 공동체와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그런 게 이제 공동체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정근대 사회이든 근대 사회이든 국가를 매개로 해서 사회의 어떤 통일성을 부여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내고 있을 때 그 사회에 균열을 가하는 조건을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이제 경제가 제공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관점 자체가 핵심 태제가 딱 이거예요. 경제가 모든 것의 가장 근간에서 행동력을 갖고 있고 나머지 관계들은 그 경제를 쫓아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경제 우위성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우위성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루게 될 어떤 수정주의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정말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뒤에서 다루게 될 홉스범만 해도요. 그 영국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홉스범은 경제 결정론 이런 거 굉장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화나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대중문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홉스범은 수많은 책에 뭐 음악사, 영화사 이런데 갑툭튀를 하세요 이분이. 이쪽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나와서 통계를 제공하고. 그 저희 빌리 할러데이 때도 한번 등장하셨지 네,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빌리 할러데이 때도 경제공황 시절에 경제공황이 오기 전 1920년대 미국의 재즈 밴드가 뮤지션이 얼마나 많았는가에 대한 산출. 공황 후에 얼마나 사라졌나를 네. 알 수 있게. 슬프네요. 그건. 그 산출치를 또 제공해 주신 네. 그런 분이죠. 이분이 경제사 전공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네. 이제 이런 균열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한 사회 구성체가 다른 사회 구성체로 이행하는 시기. 다시 말해서 정근대적인 어떤 봉건제적 혼합물에서 근대적 자본제 사회로 이행하는 그런 시기에 이 균열이 가장 심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이행기에는 당연히 우리만 쳐도 왕조가 붕괴하고 이럴 때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는데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면 무조건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정근대 사회 구성체에서 근대적 사회 구성체로의 어떤 이행이 특히나 파괴적인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사실 무산계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종종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네. 뭐 이걸로 많이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에 잠깐 요거 또 네네. 얘기했었죠. 그건 그냥 그지입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재산이 없으면 무상계급조차 아니다. 그렇죠. 무상계급조차 아닌 무상계급인 거죠. 그렇긴 하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산의 산이라는 거는 여기서 재산의 그 산이 아니고 생산수단의 산입니다. 그럼 왜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을 무상계급이라고 할까?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게 예전에 이게 지금 넘어가는 이게 농민에서 임금 노동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농민에서는 땅이 없다고 치지만 임금 노동자는 몸뚱이가 있지 않느냐. 내 몸은 생산수단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닌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뭐 정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실 유목경제나 수렵 채집 경제 같은 걸 사실 제외하진 않고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의 생활의 어떤 거의 모든 부분이 토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정치경제 비판 요강에 실린 이제 가장 유명한 초고죠. 이걸 홉스범이 편집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건데
그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재형태라는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의 정근대사 인식을 총괄해 놓은 그런 파트거든요. 이걸 이제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출판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근데 다 얘기하긴 그렇고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예컨대 유목민의 경제적 기초는 양이나 소나 말 같은 어떤 가축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축에서 가축에 그 젖을 짜가지고 뭐 유제품도 만들어 먹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연구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걸 좀 요약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가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축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런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확보,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역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 공동체의 어떤 재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들 유목 공동체의 삶의 재생산을 위한 어떤 기초 조건을 확보하는 거, 이게 중요하면 농업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 그 수렵 채집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수렵 채집도 내가 일정한 영역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뭔가 채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 정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토지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이 재생산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 한 사회 구성체가 다른 사회 구성체, 예를 노예제가 본건제로 이행한다,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토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두 축으로 나눠서 인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이 두 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한번 기억 안 나지만 앞으로 가셔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근대 사회 구성체의 이행 과정은 이처럼 토지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본제 사회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토지로부터 산출되는 그런 생산품들, 농산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잖아요. 네. 그거 안 먹으면 못 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물론 자본제 사회도 자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비중 자체는 정근대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본제 사회에서의 어떤 임금 노동자 또한 자신의 삶의 재생산 과정에 반드시 토지가 관련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인들이 그러하듯이 네. 반드시 토지와 관련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에서 정근대 사회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았다면, 근대 사회는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로 인해서 이제 근대 사회에서의 임금 노동자의 삶이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 환경에 의존하는 삶도 물론 불안정하죠. 그렇죠. 자연이 막 가뭄이 들고 뭐 홍수가 나고 뭐 이러면 농사 망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인간이 창조해낸 제2의 자연 환경에 의존하는 삶 또한 마찬가지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엥게스는 자본제 사회에서는 생존의 불안정성, 이게 이것만이 확실하게 증대한다고 하면서 빈곤의 증대는 그렇게 증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자연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토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제2의 자연환경으로 넘어가니까 자립을 못하는 거죠. 토지도 없고. 이제 그렇게 제1의 자연환경에서 자립을 하게 되자마자 제2의 자연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속에서 자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이론은 인류사의 전개를 자연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인간이 만들어낸 제2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그를 위해 실천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죠.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노동으로 외적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들, 네. 바깥에 존재하는 그런 자연환경에 힘을 가해서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생산이라는 과정,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내적 자연까지도 변화시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인식하는 사고체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들었던 얘기라서요. 그래요? 그때 프로이트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프로이트요? 비교하시면서 마르크스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거고 프로이트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인간의 사고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볼 때는
인간은 사실 한번 자유를 획득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의 자립성을 높이면서 한번 자유의 영역에 발을 들였는데 그 자유의 영역이 또 다른 자연이었던 거죠.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네. 이제 자유를 박탈당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좀 투쟁하는. 그러니까 두 번의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만 지나고 나면 정말 다 자유인 거 맞습니까? 그거는 제3의 자연 또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죽고 나서 그 고민은 남들이 하는 걸로. 남들이 하는 걸로 네.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저랑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간 게 제가 쓴 책의 원고인데 네. 그 이제 그 책을 같이 쓰면서 그 책을 되게 비평을 해줬던 분이 계셔요. 같이 썼어요. 거의 같이 썼어요. 네. 제가 쓰고 이제 그분이 지적을 해주면 제가 고쳐 쓰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이제 둘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는 뭘까? 만약 공산주의가 됐다고 하면 터미네이터라니까. 그럴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분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인간은 소멸해야 돼. 이제 우리의 정신만 영원히. 기계를 통해서 지속이 되면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소유라는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소유라는 게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럼 아무튼 그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계속 이어가자면 정근대 사회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어떤 농민이라는 형태의 노동력이 근대 사회의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는 과정은 제1의 자연으로부터 제2의 자연으로 이행하는 질적으로 상이한 단계의 이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토지와의 어떤 관계, 연관관계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인 본원적 축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본원적 축적인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건 사회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사회로 성립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지로부터의 어떤 토지와의 의존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시장 경제와의 의존 관계로 넘어가는 거.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제1의 자연으로부터 제2의 자연으로의 어떤 이행을 안착시키고 제2의 자연이 정말 자연스럽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근대화 과정이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여기서 중요한 주체는 농민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다루겠지만 이 농민을 어떻게 근대적 인간으로 바꿀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농민을 어떻게 그 임금 노동자로 한마디로 재구성하느냐. 네. 뭐 이게 중요한 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사회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과 이제 마르크스주의라는 사고 체계와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걸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은 후진 사회일수록 사실은 사회 내부에서 나오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어떤 침략이라고 하는 외부에서부터 부여되는 형태로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논한 것이 주로 사회적 생산이 이제 내부를 통합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리고 그런 방식을 놓고 벌어지는 여러 갈등축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사회 외부 정말 사회적 생산이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규모로 굴러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한마디 더 하자면 흔히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게 토머스 모어의 이제 유토피아에 나오는 네. 유명한 말이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죠. 이거 예전에 저희 방송하면서 요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그 목축업이 아니라 양모 생산이 맞아요. 심각해지다 보니까 먹을 땅을 식료품 같은 거 먹을 거를 농산물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 전부 다 양을 찌게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몰아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떠올리면 사실은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지주들이 폭력적으로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강탈한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경제사 연구를 보면은 그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마르크스 틀렸다고 자꾸 쓰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마르크스가 그런 게 아닌데. 네. 아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할 만한 구절이 없잖아요. 자본론 그 1권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묘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본원적 축적의 진정한 의미는 이 앞서 말씀드린 제1의 자연으로부터 제2의 자연으로의 그런 이행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제1의 자연과 맺고 있던 유기적 관계를 상실하고 제2의 자연인 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기반해서 자기 삶을 재생산할 것을 강요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굶어 죽을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근대인의 자유의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모든 신분적 어떤 그런 공동체적 관계로부터 해방이면서 동시에 굶어 죽을 자유. 그런 공동체가 제공해 주는 내 자신을 소멸시킬 자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임금 노동자는
기존의 농민으로서 갖고 있던 어떤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임금 노동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들 임금 노동자들은 이제 생산수단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무상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제 태어날 때부터 물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집과 토지를 갖고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대 자본제 사회에서 인간은 사적 소유권 등의 법제화 등에 의해서 토지와의 연관관계가 끊어진 채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토지는 자본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내가 설령 이거 뭐 농장 갖고 있다 그래도 이거는 나의 삶을 재생산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자본의 한 형태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거래될 수 있는 네. 언제든지.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런 표현, 오늘날의 그런 분리 과정이 얼마나 진전됐냐면 내가 영국에 살면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분리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 제1의 자연에서 제2의 자연으로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의 순환관계 과정 속에서 삶을 영위하던 노동자들, 농민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자본의 순환이라는 새로운 순환 과정, 그것도 주기적으로 호황과 공황과 뭐 이런 걸 반복하는 이 순환 과정에 적응해서 그 속에서 이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듯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제 뭐 실업도 걸리고 뭐 취업도 금방 하고 뭐 아니면 휴직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변화 주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회에. 그렇죠.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력과 적응하여서 계급 상승을 이뤄내는 그런 이제 노동의 분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슬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사회 구성체를 포섭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 분화 정도와 그 분화에 따른 사회적 어떤 충격도 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산업화 경험을 좀 떠올려보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촌 향도 속에서 도시에 형성된 슬럼들에 어떻게 일자리와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반적성을 누릴 수도 있고. 예컨대 한국 사회 맥락에서도 사실 이승만 정부의 어떤 4.19는 그 시작 자체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빈민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식인 계층으로 점점 넘어가기 시작하고 사실 우리 기억 속에는 그 앞에 폭동은 지워져 있죠. 그렇죠. 뭐 사실 광주 대단지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시기에 서울의 빈민들 싹 몰아다가 이제 지금의 성남에 갖다 놓고 네. 이제 한 그쵸. 건데 전혀 배려를 안 해주죠, 국가가. 그냥 허허 벌판에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 대단지 폭동이 일어나고 그 폭동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치 집단이 주제사상파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 NL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경기도 성남에서 근거지를 두고 경기 동부라고 하는 네. 그런 집단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 연결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자면 이것은 이제 사회적 생산, 즉 자본주의가 세계적 규모의 어떤 분업관계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로부터의 충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이기도 하다는 점.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사회 구성체의 어떤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가하는 이 충격을 조금 완화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체를 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민주주의를 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방송에서 다뤘죠. 그렇게 택할 수도 있는데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 이전에 사회 자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세계관, 모습을 유지하라는 그런 관성이랄까요, 항상성이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농민적 세계관 혹은 수공업적 세계관 네. 이거를 유지하면서 자기 삶의 일상성을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가는 이제 그 사회 각각의 사회가 갖고 있는 처해져 있는 환경, 특수성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제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 항상성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리고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게 바로 1848년 세계 동시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사실 조금 더 이어가면은 뭐 오늘날의 시기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경제사적으로 사실 산업혁명이 마무리되고 세계사적 규모에서 자본주의가 성립한 시기가 그러니까 그 기점을 보통 이제 19세기로 잡거든요. 경제사나 이런 네. 데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도 물론 19세기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1815년으로 잡아야 될지 1825년으로 잡아야 될지 이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1815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서 유럽의 봉쇄, 네. 영국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를 하거든요. 네. 영국하고 놀지 마. 음. 그 대륙 봉쇄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나폴레옹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대륙 봉쇄를 해버리니까 영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던 나라들이 그쵸. 못 견디는 거예요. 음. 그 대표적인 게 러시아였죠. 그래서 러시아가 나폴레옹 명령을 계속 어기니까 나폴레옹이 군사를 몰아서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크게 패하고 그죠.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산이 아닌가. 그렇죠. 마더 러시아의 힘을 너무 얕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대륙 봉쇄가 끝나고 영국의 자본주의가 유럽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1815년을 기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825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세계공황 네. 이거를 기점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두근두근했던 그 공항. 아,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인가요? 그 다음에 그거는? 한참 아, 다음입니다. 한 두세 번 더 있다가 그래요. 눈물 나네 또. 그게 이제 1847년 혁명과 음. 1857년 혁명이거든요. 근데 뭐 둘 다 뜻대로 안 돼서 이 양반이 좌절을 해가지고 이게 아닌가 봐. 그렇게 가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마르크스한테 자꾸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웃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미 충분히 실패를 실패를 맛봐서 그거 맛보고 자기 사상을 더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O.P 같은 사람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는 좀 도외시하고 네. 대략적으로 19세기 초반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세계적 규모로 성립하게 됐다. 그 정도만 한번 우리가 좀 알고 가면은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슬픈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좀 슬픈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실은 중국과 일본의 개항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진출, 캘리포니아 금광이 개발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1847년 뭐 48년 뭐 5년 6년 정도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계적 자본주의적 세계 시장이 전 세계를 다 포섭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를 자본주의가 나타난 16세기에 비유를 해서 두 번째 16세기라는 태제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아직 조선은 개항을 안 했어. 우리 아직 세국 정책. 우리 아직 세국입니다. 우리 아직 개항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자본주의적 세계 시장에 완전히 포섭됐다고 하기 좀 어렵다. 그렇죠. 이 연사 이렇게 목 놓아 외쳐봅니다. 우리가 안 들어갔는데 왜? 우리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인데. 그럼요. 근데 이제 다만 한국인으로서 좀 서러운 일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제 조선왕조를 정말. 그렇죠. 중국의 변방으로 본 거죠. 있는 줄은 아셨겠죠? 몰랐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몰라? Do you know 김치? 싸이? 헤이, 유노 헤이. 생성. 이때는 인삼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죠. Do you know 코리아 진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참고로 이제 일본에 대한 마르크스의 관심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실제로 자기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일본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조선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 그러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엥겔스는 알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좀 품고 왜냐면 청일 전쟁을 알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서 조선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알지 우리 않을까요? 모두 집착해 지금. 그놈의 Do you know 김치 이거 진짜 이거 집착해. 영원히 떨칠 수가 없고. 그분이 우리 보셨어 하려고 집착해. 이거 그거 아니야? 미티니 이거 맞아요. 이거 Do you know 싸이 이거 나를 보셨어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그럼요. 사회주의 혁명으로. 집착하고 있어 모두.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은 마르크스가 일본을 연구하고 언급한 걸 모아놓은 책도 따로 있어요. 그럴 정도로 분량이 꽤 돼요. 제가 일본의 사회주의자라도 모으겠습니다. 당연히. 조선의 사회주의자는 분노해요. 그러니까요. 섭섭하다. 이거 오리엔탈리즘 아니야 이거. 선생님 섭섭하네요 정말. 그러게요. 마르크스 선생님 섭섭하네요. 아무튼 이제 그럼 우리 시대가 지금 몇 번째 16세기인가?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기가 살았던 19세기를 두 번째 16세기, 네. 자본주의가 탄생한 첫 번째 16세기와 자본주의가 유통으로 전 세계를 장악한 두 번째 16세기. 그럼 이제 우리 시대는 몇 번째 16세기인가? 이거를 이제 통해 어떻게 개념화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주의가 유통망만 장악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 구성체 내에서 노동자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과반을 넘는 그런 성숙해진 단계가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16세기가 아닌가. 지금 우리 시대가 20세기, 21세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외에 다른 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정말로 네. 그런 그거 것- 외에 다른 걸 꿈꾸지 못하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역시나 아프리카의 경제 개발,
인도의 경제개발, 동남아의 경제개발, 그리고 중국의 경제개발로 표현되는 이 가로지르는 축, 세계 지도 네. 놓고 봤을 때 약간 그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 축이 지금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축의 인구가 사실 30억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절반은 넘는 인구가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후 위기가 와서 지금 우리 이제 10년 남았답니다. 네, 그렇다더라고요. 잠깐만, 그 말대가 갑자기 저 편타 왔어요.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죠. 오늘의 네, 사과나무를 그렇죠. 심어야죠. 그렇죠. 이제 룩셈부르크 말에 따르면 이제 뭐 사회혁명이냐, 야만이냐, 야만이 이제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는 사회주의 혁명이냐, 아니면 기후 위기냐, 뭐 이런 걸로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으로 합시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이어가지만 19세기 초반에 성립한 자본주의적 세계 시장은 보통 7년에서 11년이라는 어떤 주기적인 경기 순환을 반복하면서 자본제 사회에 주기적으로 충격을 주곤 하거든요. 되게 짧네요. 그렇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경기 변동이죠. 이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어떤 과잉 생산을 정리하고 이제 생산력을 확충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자본주의 생산력을 보게 되지만,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파산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노동자 실직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하면서 사회 공동체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그렇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이제 특히 사실 19세기 당시에는 아직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적이지 못하고 봉건적인 게 좀 크다 보니까 더 그 충격이 큰 거라는 거죠. 그 농민의 어떤 임금 노동자로의 이행이 아직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한 그런 사회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특히나 19세기에는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다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 원고에는 다음 시간을 썼는데 다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다다음 시간에 이제 보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 당시만 해도 세계 자본주의는 아직 사회를 포섭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지주가 이제 사회의 주요한 계급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주라는 게 사실은 기생적인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로부터 생산되는 어떤 잉여 가치를 계속 유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이런 사람들을 기생적 계급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런 기생적 계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위기의 발생은 보다 심각한 그런 위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유럽 자본주의가 오늘날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네. 지주 귀족 계급이 몰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싸그리 많이 주고. 맞아요. 싸그리 쓸려 나가고 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자본주의 성숙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휘두를 놈들 다 없어져서. 근데 이 지주에게 유출된 이 지대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대라는 게 지주에게 유출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에 가까운 건가요? 그렇죠. 둘 다만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주한테 유출되는 그런 잉여 가치가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지주들의 순환되지 않는 그렇죠. 거죠. 지주들의 어떤 사치스러운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걸 뒷받침하는, 차별이잖아 사고. 네, 그것도 사실 수요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생산적으로 잘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 왜냐면 이제 요거를 사실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의 건물주에게 맞습니다. 사실 대입해 보실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우리 건물주 생각하면 좀 편한데, 사실 건물주는 그나마 그래도 좀 뭐 기여하는 게 있겠죠? 이 당시 지주보다야 지금의 건물주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안에 포함된 노동자 뭐 혹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근대화된 시민이니까 조금은 뭔가 기여라는 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건물주에게 유출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 노동자로 근대화 시민으로서 한 달 동안 일한 모든 노동력의 대가의 일부가 지대로 나가는 거죠. 지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자본의 순조로운 발전을 계속해서 가로막는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지주라고만 하지 말고 건물주 생각해도 사실은 맞나 싶다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 왜냐면 네. 지금 우리의 상당한 그러니까 상당한 자본이 부동산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죠. 토지나 뭐 아파트나 이런 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환을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한국 사회도. 그러니까 돈이 계속 땅으로만 묻어. 그렇죠. 그렇죠. 돌지 그러니까 뭐 않는 거죠. 건물주나 지주가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과도하게 거기에 세서 순환을 저해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축적된 부가 그 안으로 몰려서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일단 땅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그 마치 하늘에 감 떨어지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건전하다고 말하는 건 좀 웃기게 좀 건강한 자본의 순환이라는 거를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나는 게 마트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어떤 지방이나 그런 소도시에 마트가 하나 생기면은 옆에 유통이 다 그렇죠. 죽는다고 잉여를 하잖아요. 쫙 빨아가지고. 네. 근데 어차피 돈을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게 그 소도시 안에서 다시 돌아야 되는데 마트같이 큰 거는 서울 이런 데서 진출한 거니까 그 돈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방 경제는 지방 경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가장 잘 그러니까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게 우리 눈앞에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주제가 개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주들이 농민에 대한 착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뽑아낸 지대를 해외로 계속해서 유출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같은 곳이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조달이 잘 안 되는 거죠. 돈이 계속 나가고 그렇죠. 국가 내에서 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금융이 사실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념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를 분석할 땐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농담 비슷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런 의미로 치면 유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검은 머리 외국인은 의외로 애국자다? 돈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들어오나요? 검은 머리 외국인은 근데 유출시켜서 문제되는 거 아니었어요? 국부 유출 때문에? 국부 유출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그 론스타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 검은 머리 외국인 그 론스타나 이런 거에 보면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이거 외국 자본이라고 했지만 그게 한국 내부의 자본이었다라는 그렇죠. 식이어서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럼 한국식의 검은 머리를 외국인은 근데 이제 한국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가 남긴 유산이거든요. 네. 박정희가 국가를 장악해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한다 그랬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은행을 장악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금융업을 장악해가지고 여기서 분산 분리를 하고 그러니까 금융지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수출 잘하는 순으로 나눠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유도를 그래서 경제 개발이 빨리 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것 때문에 금융이라는 부분이 자생성을 못 갖게 된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틈을 치고 들어온 게 외국 자본들이고 네. 뭐 이렇게 IMF 과정에서 그런 게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튀 논란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한국 사회를 우리가 본다 그럴 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는 금융을 어떻게 기능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 자본 순환을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과정 그러니까 이 19세기 당시는 이제 지주제의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금융업을 좀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주에서 건물주를 그러니까 이런 기생성이라는 차원에선 토지와의 결합된 문제니까 이게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도 결국 정도의 문제로 좀 환원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 사실은 러시아의 근대화 뒤에 얘기지만 러시아의 근대화를 하면서 뭘 하면 토지 공유화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주제를 없애버리는. 그러려면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가 잘 조절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약간 내 머릿속에 세균박멸하듯이 뭔가 깔끔하게 하면 그게 제일 맞는 당연한 생각의 흐름이라고. 그게 바로 우리 근대화에서 앞으로 보겠지만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농지개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지주제라는 관계를 제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소농들한테 더 많은 생산력 경영권을 주고 소농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생산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그에 기반해서 이제 임금 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개혁이 우리는 어쨌든 성공적이어서 사람들이 소 팔아서 어쨌든 애들을 아기들을 대학교 보내서 어쨌든 사람만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뭐 쓸만한 게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 재원으로 해가지고 경기 발전을 더 많이 그렇죠. 일으켜냈다라는 우리나라의 모델이 나름 그러니까 되게 마르크스 앵겔스적인 이런 방식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나라에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농지 개혁의 그러니까 토지 개혁의 두 가지 형태, 그 사회주의적 무상몰수가 있고 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네. 있고 자본주의식의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이게 이쪽이 유상몰수, 유상분배했던 쪽이 한국과 일본과 대만 뭐 이런 쪽들이고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던 쪽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북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사회주의권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토지 자본이라는 것을 어떻게 청산했는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근대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그래서 그 과정이 이 청산 과정에서
이게 사실 토지를 자본으로 바꾸는 생산수단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제1의 자연에서 제2의 자연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지금도 아직 연구가 좀 덜 된 분야예요. 여기서도 이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질문.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이 이제 유상몰수 유상분배인 건 맞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집행됐던 금액이나 보면 유상몰수 유상분배 가면을 쓰고 사실상 거의 뭐 떨이식으로 무상에 가깝게 몰수를 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 전쟁이라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빼고는 좀 얘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을 주고받는다라는 문제라기보다 제 느낌에는 아까 그 저쪽 중국이나 그런 거 비교했을 때 이게 폭력적이냐 아니냐라는 맞아요. 문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준다 안 준다의 문제보다는 사실 그렇게 치면 한국도 안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저 셈이 갖고 와서 거저준. 맞으니까 그렇게 치면 단순히 우리가 유상몰수 유상분배다라는 여기서 들으시는 분이 갸우뚱할까 봐. 근데 제가 왠지 그냥 짧은 식견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돈의 문제보다 오히려 폭력의 개입이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폭력을 얼마만큼 그렇죠. 개입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뤄냈느냐. 이런 지점에 대한 고려까지 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그 폭력의 사용의 귀결점이 사회주의적 근대화인가, 자본주의적 근대화인가 이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한국도 참 빨간 나라인데. 그렇죠. 그쵸. 사실 굉장히 빨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이승만에 대한 재해석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 예전에 리버럴리즘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 얘기. 네. 아주 초반에 저희. 네, 그렇죠. 저희도 저희 한국의 빨간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시뻘거신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옛날 시뻘거신 분이 조봉암을 찬양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은 지주가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질까요? 기생적인 또 하나가 뭘까? 자본이 없어지겠죠. 자본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사실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냐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기생적인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이라고 할 때 자본도 그런 식으로 철폐가 될 수 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회주의는 나빠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토지를 이미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에 매여 있다 생산수단 이런 얘기들 쭉 듣다 보면 결국은 인간이 자기가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소유에서부터 분리 그러니까 목표 이상이어야 될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뭘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요즘에 그 OTT 그런 것들이라 넷플릭스나 혹은 하다못해 뭐 인터넷 아마존 프라임이나 이런 거요. 네 그런 아니면 음악 스트리밍 네. 그걸 듣다 보면서 어느 순간 현타가 온 게 있었어요. 저도 CD를 사서 립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쌓아놨는데 그래서 네트워크에다 물려놓고 그럼 이제 핸드폰 어디든지 내가 이제 해놓은 걸 들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물론 이제 음질의 차는 있겠죠. 뭐 그런 차인데 큰 의미 없어졌죠. 근데 그거조차 점점점 상승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큰 의미라고 두기에는 임계치를 넘어간 수준이니까 이 정도면 들을만하다니까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CD라는 게 굿즈라는 개념으로는 가능한데 굿즈가 아니면은 도저히 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했어 이 CD가. 근데 이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임계점이 넘어가면 그 소유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에 의미의 행복이라는 게 도달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걱정스님이야 뭔가 지금. 그러니까 자꾸 매트릭스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소유라는 건 감각적인 문제도 좀 포함되는 건데 행복과 소유라는 게 매트릭스적 세계관에서 그 뇌가 글로 이렇게 다이브해가지고 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관 속에만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계가 알아서 온도, 습도, 조명 조절해주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 감각의 임계치와 소유라는 그 관계를 어떻게 탈피해내는가라는 관점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은 그 소유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뭐 공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상이니까. 우리끼리 생각해 보는 거니까. 제가 진짜로 아이튠스 그러니까 애플뮤직 쓰다가 진짜 어느 순간 같이 있었거든요. 애플뮤직 들으면서 CD도 샀는데 그게 어느 순간 멈추게 된 순간이 있어요. 그 임계치가
근데 저 생각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뭐 스트리밍 쓰지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되게 너무 극적이거든요. 저한테는. 당연히 이건 CD는 죽을 때까지 CD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런 매체는 죽을 때까지 나의 콜렉션으로 쌓는다라는 게 제 미래상이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여간 말씀을 어떻게 되냐, 뭐 공상을 해보기 좀 이런 수많은 공상 중에서 무언가가 또 어쨌든 매트릭스 이게 너무 디스토피아 쪽으로 그려서 그렇긴 한데 후세대에게 맡기는 걸로. 후세대 뭐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의 나무를 심지 않으니까 사과나무를. 네. 아무튼 이제 좀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그렇게 주기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나타나는 어떤 충격이 네. 사회 공동체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균열을 이렇게 나타나는 균열을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뚫고 들어가려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뒤에서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일단 1부는 하고요. 네네. 오늘 빨리 갔다 와요 또. 네. 오늘 또 합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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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셨습니다.